메모리 시장은 이미 올 상반기를 피크로 해가지고 다운으로 갈 수밖에 없다. AI 시장 전체가 커지려면 가격이 떨어지고 플레이어 수가 늘어나면서 규모가 확 볼륨이 커지는 거고, 그때 살아남는 기업들이 나중에 과점화되면서 이제 독과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 딥시크 쇼크 파장, 이게 정말 AI 판도를 어떤 식으로 좀 바꿀지 좀 더 한 번 더 자세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중국에서 뭔가 나오면 네네. 대부분 미국의 반응은 아시잖아요. 네. 어느 누구도 니네 성능 그 엉터리하라고 하는 반응은 제가 못 봤어요. 다른 딴지를 건다는 얘기는 제품을 흠잡을 게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진짜 돈 받고 팔 것들을 아직 꺼내지도 않았다는.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사님 반도체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삼성전자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고전하고 있는 부분이 그 AI 반도체 시장의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가 지난 CES에서 삼성전자 HBM 설계를 문제를 삼았었잖아요. 그쵸. 이게 처음부터 뭐 재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필요성을. 굉장히 좀 창피한 멘트이기도 했었는데, 그쵸. 네네. 삼성 같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런데 지난해 말에 삼성전자가 HBM3 8단, 12단을 승인을 받았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일단 팩트 체크를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련 뉴스들이 워낙 많이 나오는데 이게 또 단독 보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네. 그냥 그치는데 그쵸. 어떤 게 팩트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단독 보도만 나온다는 얘기는 당사자들 보도자를 뿌린 게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네, 네. 근데 누가 특종을 잡았다고 해서 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통 그 소스들이 어딘지를 정확히 밝히질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그 기사를 접한 우리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게 맞다 틀리다 해서 아무런 코멘트가 없으니까 네네. 이게 뭐 그게 전략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도 해외 외신에서 나왔던 얘기인 거고, 콜테스트 통과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내외 기사들은 하나도 나오는 게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근데 아마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아예 납품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작년에도 계속 납품을 했었고, 단지 지금 계속 삼성전자 퀄테스트 통과하려고 하는 거는 가장 고사양의 제품에 대해서 네. 그는 거의 SK 하이닉스가 전량하고 있고 마이크론 일부가 네. 이제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우리 관심사인 건데, 좀 저사양,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딥시크 충격이 있을 때 거기서 H800 제품을 쓴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H800보다 조금 더 다운그레이드한 게 H20이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주력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성능을 낮춘 것들이 중국에 들어가고 있는데, 네. 미국의 견제 때문에 거기에는 이미 삼성전자 제품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가형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죠. 저가형에 들어가니까 이게 세대 자체도 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5세대가 주력인데 네. 3세대나 4세대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건 이제 5세대 제품이 통과했다라는 얘기였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그 후에 여러 뭐 기사들이, 팩트는 아무도 모르지만 네. 추측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은 아마도 이제 5세대를 하더라도 중국의 고객한테 들어가는 쪽에 일부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추측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동일한 세대를 하더라도 퍼포먼스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네. 속도라든지 뭐 그렇죠. 전력 네. 소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는 조금 뒤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주요 고객들한테 납품하는 제품에는 검증돼 있는 네. 하이닉스 제품 위주로 사용을 하고, 중국 고객은 어차피 그보다 로그레이 것도 지금 감지덕지 하면서 쓰고 있으니까 네. 충분히 그들한테는 고사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삼성전자는 이게 참 자랑을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만약에 통과한 게 맞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냥 잠잠의 침묵을 택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도 추측입니다. 팩트는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이 높은 세대 HBM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지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정확히 알 방법은 아직 없다. 당사자들은 이렇게 알고 보시면- 있는데, 근데 왜 그런 추측성 기사가 나오냐 하면은, 네. 일단 엔비디아의 삼성전자 HBM이 왜 그런 그토록 퀄테스트가 통과 지연되느냐의 원인을 찾아보면은 네. 결국에는 올해 CES에서 전순환 CEO가 말했잖아요.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된다. 네.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는 HBM을 구성하는 건 결국은 그래픽 D램을 뭐 8단이면 8개, 12단이면 12개를 3차원 적층으로 쌓는 건데, 칩 하나하나가 일단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 그렇지 않으면 패키지 이슈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설계 이슈를 얘기했다는 얘기는 칩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근데 왜 칩에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이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거하고 비교했을 때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안 나오는 이유는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작년 5월에 우리 DS 부문장이 바뀌면서 네네. 많은 조직 개편도 하고 네. 얘기를 하고 또 최근에도 보면은 D램을 처음부터 다시 해라라는 지시들이 떨어졌잖아요. 설계부터 다시 해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5세대라고 하는 1B라고 하는 D램 제품인데 이게 지금 양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아마도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 납품을 하더라도 HBM 들어가는 건 1A D램 칩으로 HBM을 구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퀄리티 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살짝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아무래도 1A에서 D램이 한 만들었으니까. 세대가 네. 이전 버전을 쓰다 보면 전력 소모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속도도 좀 느려질 수밖에 없죠. 공정 미세화가 좀 더 네. 미세 선폭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도 똑같은 컬을 통과하더라도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경쟁사 대비에 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엔 충분히 팔 수 있는 네. 수준.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가 아마도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아예 통과 못했으면 아마 그런 기사들도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뭔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승부수를 던져보는 쪽이 차세대 HBM인 6세대 D램 HBM4에서 승부수를 좀 던져보겠다는 심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양산 목표에 있다고 기사에 떴더라고요. 요거는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사님? HBM4는 아직 SK 하이닉스도 양산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차세대 제품이고요. 네. 올해 안에 아마도 상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하반기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네. 이제 고객사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6세대 HBM4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렸을 때 경쟁사들과 거의 같은 시기에 콜테스가 네. 통과할 수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지난 1년 동안의 부진에 대해서는 우려를 확 덜어버릴 수 있는 거죠. 적어도 HBM 시장에서만큼은. 네. 근데 만약에 HBM 콜테스트가 우수한 성적과 퍼포먼스로 통과를 했다는 얘기는 네. 5세대 D램도 다시 재설계를 해서 제대로 제품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럼 D램 시장에서도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HBM의 일반 D램 시장에서조차도.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유력하다. 근데 이게 전문가들만 좀 네. 갈리는 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제 하반기를 목표로 네. 하는데 이게 목표인 거고 네.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특히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네. 중에 좀 아는 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얘기를 해보면 올해 하는 힘들다라는 그 얘기하는 분들도 아직 상당히 많아서 네네. 이제 삼성전자의 워너비 네. 타겟팅은 올 하반기이지만 만약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전히 또 올 하반기에 그 새롭게 된 HBM4 시장에서도 역시 그 시장에서도 또 더 후발주자를 밀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참 그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가 만약에 HBM 5세대나 6세대 정말로 콜테스트 제대로 통과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요즘처럼 막 저렇게 휘청휘청 되면은 이게 주가의 모멘텀이 될까요? 만약에 그게 뭐 작년에 이 소식이 있었으면은 삼성전자도 8만 원대, 9만 원대 갔었을 것 같은데 그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엔비디아가 관점에서는? 주가 출렁낸 거는 사실은 딥시크의 영향이 컸었잖아요. 네네. 딥시크의 영향이라는 게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는 뭐 하드웨어를 그렇게 비싸게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네. 우리가 뭐 추론이라든지 학습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네네. 비슷한 퍼포먼스가 된다는 게 충격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의 엔지니어들의 알고리즘 구사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이었던 건데 엔비디아 주가 출렁였던 거는 꼭 이제 블랙의 루빈칩 같은 최고 사양의 칩이 아니더라도 AI를 구성할 수 있구나, 네. 머신을 구성할 수 있구나라는 게 그렇게 되면 굳이 엔비디아 칩을 써야 돼? 라는 우려가 생기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AI 칩을 독자 설계하고자 하는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대부분 아직은 자가 소비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많은 기업들이.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정도면은 그냥 제3자 물량으로 풀어도 될 만큼 충분하겠는데라고 니드가 있겠는데 고객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된 거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분석이 어려운 게 사실 엔비디아를 위협할 만한 자체 AI 칩 설계를 하는 기업들이 방금 전에 제가 언급드렸지만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 업체들이거든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라 네. 이 기업들이 과연 이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냥 자체 수요용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주문량이 감소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게 뭐 쫙 여기저기에 뭐 너도 사라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면에 있을 때 뭐 엔비디아가 올해까지는 이미 완판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네네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이미 내년 투자 물량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올해 현재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질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 엔비디아 주가 때문에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에서 같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삼성전자의 저희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는 게 엔비디아향 HBM 그 5세대, 6세대 둘 중 하나 통과 여부 이것도 있는데 이제 레거시 메모리 업황 회복 여기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거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일단 정확히 말하면은 삼성전자는 레거시 반도체를 안 만들고요. 네네. 레거시라는 거는 똑같은 D램인데 공정 기술이 몇 년 지난 기술을 쓴 게 레거시 네네네. 정의고요. 지금 아마도 말씀하고 싶은 게 AI를 제외한 다른 그쵸. 모바일이든지 네, PC였는데 네. 그런 건 레거시는 아니고요. 선단 제품인데 네네. 이제 제품군 자체가 이제 BAI용인 것이라서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가격 하락이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이클이 있는 거라서 사실 안타까운 것이 작년이 업사이클이었어요. 반도체 시장으로서. 네. 업사이클이었는데 AI를 제외한 다른 반도체 특히 메모리 쪽의 수요가 안 좋았어요. 네. 수요가 물량이 늘지가 않았어요. 하나도. 가격 효과로 그러니까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증가했는데 아. 물량은 하나도 안 늘었어요. 가격 네. 효과는 뭐 그 전에 공급 부족 왜냐면 감산하고 네.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사이클에 전혀 수요가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다운사이클에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언제 다시 그런 업사이클이 올까요? 라는 질문이 돼버리는데 2년 반을 기다리셔야죠. 야, 2년 반이나요? 보통 불황기가 2년 반이고 호황기가 네. 1년 반이거든요. 반도체가. 일각에서는 이제 바닥 잡는 시그널만 나와도 주가는 갈 수 있다. 주가는 또 좀 다른 얘기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막 그 원래는 올해 뭐 4분기였다 요즘은 조금씩 앞으로 좀 당겨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서 수요로 놓고 보면은 수요가 좋아지지는 않고 점점 오히려 꺾이는 타이밍이다라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선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말씀들 하는 거라서 이전에는 6개월 선행한다라는 게 보통 정설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네. 지금 거의 1년을 선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1년 뒤에 그러면은 AI를 제외한 나머지 메모리 수요가 좋을 건가를 지금 정확히 예측한다는 건 사실상은 불가능하다 봅니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점을 치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로 좀 넘어가 보면 HBM에 힘입어서 지난해 4분기 또 연간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었는데요. 지금 올해 1월 HBM 수출액이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그 수치가 이게 아직 확정치는 아니니까 1월 네. 달 거는 뭐 30%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12월하고 1월은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애초부터. 12월에서 1월로 가면 반도체는 계절 효과 굉장히 뚜렷하고 또 강한 품목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감소해요. 두 자릿수 이상으로 몇십 %씩. 12월 대비 1월 아무런 비교했을 문제가 때요. 없어도 20-30% 매출 감소하고 수출도 감소를 합니다. 이게 그 그거는- 감소하는 계절적 요인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부분품이잖아요. 네네. 완제품이 아니니까. 네. 완제품이 주로 많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휴대폰, PC, 노트북, 네. 패드 종류잖아요. 네네. 이것들이 주로 언제 많이 파냐? 크리스마스 선물, 그다음에 신학기 선물, 입학 맞아요. 선물, 졸업 네. 선물. 네네네. 요 시즌인데 그게 이제 최종 제품이 팔리는 타이밍이니까 네네. 그렇다면 반도체는 미리 사놔야 되죠. 그래가지고 3분기와 4분기. 근데 그때 1분기, 2분기는 비수기인 거예요. 이미 다 팔았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재고가 쌓이니까 가격도 약세로 돌아가는 게 1, 2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업계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올해 실적이 또 더 좋을 거다. 작년보다 더 좋을 거란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는 좀 동의하십니까, 박사님? 그 부분이 이제 저도 연초에 1월 설날 1월 2일 되자마자 사박 방송국에서 네. 올 전망 해달라고 해서 네, 네. 이제 그 말씀을 저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생각에. 네, 네. 그래서 제가 반도체 시장, 그러니까 메모리죠. 메모리 시장은 이미 올 상반기를 피크로 해가지고 다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사이클이 네. 이미 끝났기 네. 때문에. 그런데 SK 하이닉스 실적은 별개로 봐야 된다. 두 개는 동조화되어 있지 않다. 그게 바로 HBM 때문에 네. 그런 것이고 지금도 보면 HBM에서 나오는 마진율이 한 40% 이상 될 거라고 네. 40-50%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아까 레거시라 표현했었던 일반 전통 PC나 반도체. 네. 모바일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마진율이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근데 HBM 매출 비중이 하이닉스 굉장히 높고 네. 올해는 더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부진해지는 거를 상쇄가 워낙 마진율이 2배, 3배 되니까. 네.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은
반도체 사이클론과는 별개로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면서 올해까지 실적이 분명히 좋을 겁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올 텐데 총액으로 작년 1년과 올해 1년을 비교하는 거는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합니다. 지금 딥시크의 영향도 분명히 하반기로 가면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요. 주문이 뭐 조금 이전보다는 덜 하던가 이제 이런 싼 식으로. 제품을 사고자 하는 니드가 커질 거고요. 네. 그러면 HBM 말고 이제 맞추면 고객들이 이제 요구하기를 엔비디아가 됐든 네. 어디가 됐든 그러면 나 HBM 말고 네. 그냥 그래픽 DDR 넣은 거로 해줘. 이전 버전으로. 그렇게 되면은 다 만들어 팔 수는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잘 하는 것들이니까. 네. 근데 사실 마이크론이 더 잘하는 거긴 하죠. 그 부분은. 그래서 시장 점유율에서 마이크론이 그들 가면은 HBM보다 훨씬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 마진율 자체가 그래픽 DDR은 반도 반의 반밖에 안 되니까 HBM에 비해서 매출이 증가해도 영업이익으로 가게 되면은 HBM하고 효과는 없어요. 임팩트가. 그래서 지금 뭐 상반기까지는 별 생각이 없지만 하반기에서 뒤로 갈수록 고사양 AI 칩이 잘 팔릴 거냐 이제 주문이 뜸해지냐에 따라서 결국 HBM 수요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마진율이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히 판단이 좀 어렵다는 측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 분기 엔비디아 실적 시즌에서 젠슨왕 입에 주목하겠네요. 결국 기본- 포워드 네.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네. 될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고객들끼리도 뭐 싸움 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조금 톤이 바뀔 수도 있겠다. 이 근데 가능성 사실은 열어놓고 가야 되네요. 이제 제가 엔비디아의 대변인은 아니지만 네네. 엔비디아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항상 이제 실적 발표할 때마다 엄청난 실력 보여주는데도 주가가 폭락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 높다 그 기대치라는 게 뭐냐면 과거 바로 전분기 전전분기의 매출이나 이익 증가율 그런데 뭘 비교하면 전년도를 비교했을 때 네. 증가율인데 점점 낮아진다는 건데 네. 낮아진 건 당연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매출 규모가 몇 배로 커지는데 증가율이 어떻게 똑같이 유지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연한 건데 그 중간에 낮아진 걸 가지고 주가가 폭락하니까 엔비디아 입장에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긴 하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하반기 좀 갔을 때 제가 엔비디아가 내가 중저가 시장도 장악을 하겠다. AI 칩에서. 해서 라인업을 다양할 전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블랙을 말고 다시 뭐 암페어 칩 아니면 뭐 H800보다 좀 떨어진 뭐 H500을 많이 팔겠다. 그럼 너네 싸게 살 수 있어. 이것도 잘 나온다는 거 확인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나는 애플같이 여전히 최고 비싼 거 위주로 갈 거야. 마진율 높은 거. 왜냐하면 아무래도 마진율 차이가 크니까. 근데 엔비디아 현재까지는 고마진 정책이에요. 애플이랑 똑같아요. 아이폰 고마진 정책. 저가품 안 내놓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제가 젠슨왕 본인이 아니니까 알 수 네. 없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경쟁력 플레이어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메모리 업체들은 해피한 거죠. 엔비디아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가 다양한 고객들한테 고객사들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러면서 시장 전체가 크는 거거든요. AI 시장 전체가 크게 커지려면 분명히 그 단계가 있어야 돼요. 가격이 떨어지고 플레이어 수가 늘어나면서 규모가 확 볼륨이 커지는 거고 그때 살아남는 기업들이 나중에 과점화되면서 이제 독과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독점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과점으로 이 시장으로 바뀌어. 지금 엔비디아 독점에서 과점으로 갔다가 완전 춘추 전국 시대를 한번 거쳐서 네. 다시 과점 독점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1, 2년 이렇게 짧은 건 아니고요. 네. 5년, 10년 이렇게 걸리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이런 대화를 하는 게 그 1월 말에 딥시크 이게 맞아요. 그 반향을 던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말씀 해주신 김에 이 딥시크 쇼크 파장 이게 정말 AI 판도를 어떤 식으로 좀 바꿀지 좀 더 한 번 더 자세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중국에서 뭔가 나오면 네네. 대부분 미국의 반응은 아시잖아요. 네. 에이 뭐 그 정도 중국이니까. 이제 우리가 몇 년 앞서서 내지는 해봤자 네. 그 내수용이야라든지 뭐 우리는 훨씬 더 잘해 이런 반응이었는데 네. 이제 사실은 딥시크 R1이 발표됐을 때 네. 사실은 미국 빅테크 기업도 심지어는 백악관의 반응 자체도 그런 반응은 아니었어요. 네. 성능과 이것의 제품의 퀄리티에 대한 무시하는 발언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네. 너네 뭐 비용 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숨긴 비용이 있지 않아라든지 아 맞죠. 너네들이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픈 AI 거 많이 그냥 증류, 갖다 쓴 네. 거 아니냐, 네. 증류를 쓴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사실 합법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딴지 걸 게 없으니까 그런 걸 딴지를 건 거고. 또 하나는 이거는 사실 다 팩트일 것 같아요. 중국의 한국보다는 개인정보에 대한 좀 그런 느슨한 네. 규제가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본인들도 얘기했어요. 알리바바 고객들의 데이터를 싸게 무료로 많이 활용할 수 있어서 우리가 저비용에서 학습을 마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미국 중국만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라는 것들인데 어느 누구도 니네 성능 그 엉터리야라고 하는 반응은 제가 못 봤어요. 네. 그 얘기가 바로 충격이었던 거죠. 다른 딴지를 건다는 얘기는 제품을 흠잡을 게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자마자 바로 미국, 뭐 한국, 일본, 대만 네. 다 사용 금지령이 지금 내려서 우리나라도 기관들에서 우리나라도 주로 다 지금 공공기관에 다 사용 내려서 이 효과가 지금 뭐 확 퍼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앱 다운로드나 이런 거가 초반에 네. 굉장히 높았던 거에 비해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같이 방송했던 AI 전문가분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그거 사실 신경 안 쓸 걸 딥시크는 왜 얘네가 왜 이걸 오픈 소스로 했을까라고 거꾸로 물어봤어요. 진짜 돈 받고 팔 것들을 아직 꺼내지도 않았다라는 거. 이건 딥시크 맛보기, 측에서요? 맛보기, 네. 맛보기 그냥 한번 써봐. 한번 써보면 매력을 느낄 거야 우리 제품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나라가 막든지 안 막든지 불법으로 다운하든지 무료로 그냥 한동안 푸는 거예요. 자신감. 본인의 존재를 일단 알리는 거고 음. 진짜 얘네들이 돈 B2B가 되겠죠 대부분 할 돈 네. 벌 수 있는 것들은 개발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뭐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분은 저보다는 AI와 규제와 데이터 빅데이터 쪽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지 않나 저도 경청을 들었었습니다. 이게 그 예전에 뭐 중국의 뭐 전기차를 만들 때나 스마트폰 만들 때랑 또 다른 시장의 파장을 일으킨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대부분 하드웨어에서의 네. 문제였잖아요. 하드웨어가 더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정도 퀄리티 그렇게 싸게 만들 수 있어가 우리를 놀라게 했던 네. 포인트였잖아요. 우리가 만들려면 6천만 원 드는데 얘 3천만 원에 만들 네. 수 있다고 전기차를. 근데 지금은 다른- 하드웨어는 오히려 싼 걸 썼어. 근데 퍼포먼스가 좋아. 네. 이 얘기는 소프트웨어 파워가 좋다는 얘기인 거고 네. 알고리즘은 결국에는 그 엔지니어 실력인 거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미국이 그동안 반도체에서도 하드웨어는 아시아 애들이 다 하지만 역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최강이야. 왜냐면 설계는 우리가 최강이야. 그게 사실 수치로도 증명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헤게모니가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확신이 흔들려 버린 거야 미국에서. 이게 가장 큰 전 충격이었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중국이 내년까지 딥시크급 AI를 3개 이상 출시하겠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발표했더라고요. 박사님께서는 이 AI 반도체 업계 판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우리 기업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방금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보고 온 게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의 AI 실력이 얼마 정도가 궁금해하면서 네. 최소한 딥시크 정도의 실력이 있는 애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기사에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대기업들도 있잖아요. 뭐 텐센트도 있고 바이두도 있고 이런 네. 대기업 기업들도 있는데 애플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I 시스템을 알리바바 거를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딥시크 거를 안 하내고. 그 얘기는 왜 안 했냐? 딥시크가 해봤는데 본인들의 원하는 만큼 수준이 안 나오는데 네. 알리바바가 괜찮았어. 딥시크 때문에 충격을 먹었는데 네. 더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인 거. 이게 사실은 우리들이 좀 중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딥시크도 지금 말고 더 좋은 모델을 아직 쟁여놓고 그렇죠. 있다. 조막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 공짜로 낸 건 맛보기일 수도 있다. 진짜 무기들은 아직 꺼내지도 않은 것 같다. 이건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네네. 반도체 쪽에서 뭐 중국의 양쯔 메모리, 창신 메모리 이런 기업들이 우리 반도체를 추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추격자가 유리한 환경인 건 맞아요. 우리가 옛날부터 보면은 그 약간 무해 법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무해 법칙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2년마다 한 번씩 반도체 칩의 집적도가 2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칩의 집적도가 2배가 되려면 2년에 한 번씩 회로 선폭, 가장 작은 네. 선폭이 원래 거보다 70%로 작아져요. 30%만큼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이미 물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 X, 원 Y, 원 A, 원 B 뭐 복잡한 이름들이 많이 네네네. 등장하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다 10나노대의 디램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옛날 같으면 20나노 다음 그냥 10나노였어요. 근데 20나노 다음에 18나노, 17나노, 16나노, 15나노, 10나노대. 그래서 옛날에 10나노씩 도망가던 선두주자들이 1나노씩 도망가고 있고 네. 쫓아오는 기업들은 성큼성큼 5나노씩 쫓아오고 있으니까 격차가 좁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후발주자인 중국의 뭐 양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에서 창신 메모리는 D램에서 네.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훨씬 더 추격자한테 유리한 발판이 마련 환경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거기서 한국 기업들은 이제는 그 미세화 속도로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는 전략은 이제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방향 자체가 언젠간 잡힌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빨리 못 도망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HBM이 하나의 좋은 얘기는 한데 그냥 단일 메모리 칩이 아닌 쪽으로 우리는 빠르게 지금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목표를.
그 안에 프로세서 기능이 들어간 PIM일 수도 있는 거고 네. HBM은 같이 고객 맞춤형이면서 일종의 패키지의 영역에 한 발을 들여놓은 제품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의 시도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틀어버리면 중국이 여지껏 쫓아왔더니 이제는 딴 길로 가버렸는 애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또 한동안은 우리가 격차를 유지하면서 벌일 도망갈 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소식은 중국 시장을 뺏기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어차피 로컬 수요자들한테는 네. 기왕이면은 중국 거 써라고 사실은 네.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고 협박을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되게 무서운 이야기네요. 그리고 진짜. 그 기업들이 다른 나라 걸 못 쓰잖아요. 네. 미국이 막아서.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네 나라 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또 하나는 있어요. 무역 전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칩이라는 거는 이제 IT 기기 쪽에 사용되는 칩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반도체가 워낙 들어가는 데가 너무 네. 많다 보니까 지금 뭐 컴퓨팅 쪽에 들어가는 게 네. 있고 가전에 들어가는 것도 네. 있고 모바일. 현재 비중으로 보면은 컴퓨팅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거야. 개인용 PC, 노트북부터 기업용 서버까지 다 포함해서 컴퓨팅하고 모바일에 들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50-60% 이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쪼개져 있어요. 전력 반도체 차량에 들어가는 거, 가전에 들어가는 거, 뭐 인공위성 통신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면 하나의 큰 시장보다는 되게 세분화되어 있는 제품군들이어서 네. 여기엔 또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메모리는 그런 제품은 조금씩밖에 안 들어가고 네. 비메모리 제품들이 이제 주력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중국 이런 초격차 이런 것들 제일 그나마 잘하는 게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그게 단기적으로는 그런데요. 지금 HBM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 HBM도 결국에는 메모리거든요. 네. 그거를 작년에 젠슨 왕이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얘기를 하면서 네. TSMC 얘기도 하고 뭐 설계하는 업체들도 얘기를 하고 플랫폼 업체들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하이닉스나 뭐 이런 얘기는 뭐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건 그냥 부품 업체일 뿐이잖아 아, 라고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사실은 자존심 상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인 거예요. 아무리 HBM이 고사양의 패키지의 성격을 띠고 주문 형식의 고객 주문형이긴 하지만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메모리 부품일 뿐인 거거든요. 그냥 협력사 그냥 뭐 벤더사 이런 느낌. 벤더사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한 메모리 이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이닉스도 지금 1-2년 반짝하고 네. 여기에 대한 수혜가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지금까지 해주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관련된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 저희 또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두 개의 기업의 주가 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사실은 네. 최근에 또 며칠 동안 또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51,000원까지 갔다 55,000원, 6,000원까지 오고 외국인도 또 며칠 사기도 했고 네.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작년 나스닥 오른 거에 비해서 코스피는 진짜 너무 부진했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작년에 가장 바닥에 네, 가까울 그렇죠. 정도에서 수익률 코스피 꼴찌. 수익률이라는 네. 것들이 심지어는 우리보다 훨씬 이제 발달하지 못한 IT 쪽에서 네. 보다 그런 기업 나라보다도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키 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는 해이긴 한데 네, 네. 근데 이제 변수가 이게 트럼프라는 것 무역 전쟁, 고금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빠르게 못 내려오고 있다라는 네.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환율, 고환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외국 투자 자금이 한국 증시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요인들이거든요. 네. 이제 결국에는 아무리 기업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와야 수급상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주가가. 근데 그 중에서 돈의 수급이 막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 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반기에 사실은 많은 투자 금액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뭐 높이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는 삼성 하이닉스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에 분명히 올라가는 시점은 있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 기간이 어디까지인지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아마 지금 아주 비싼 걸 사서 물린 분이라면 차라리 네.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기다려보는 게 것이 낫다. 지금보다는 더 좋은 수익률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고사양 HBM 수요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거는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 실적으로 보면 올해 실적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초반에 말씀드린 게 네네. 하이닉스도 이미 올 생산 물량 거의 완판이라고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대표님께서.
그래서 이제 캐파를 증설을 하고 네. 있는 건데 그래서 증설하는 캐파를 딱 봐가지고 이제 내년도 주문 물량 볼 수 있잖아요. 하반기쯤 가보면 네. 야 이게 작년만큼 증가율이 높지 않구나 하면은 완공되기 전에 용도 바꿔버리면 돼요. 일반 디램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올해 실적에서는 걱정이 없어 보이는데 주가가 항상 실적하고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우리 먼저 어렵게 하는 움직이는 편이 포인트여서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주가는 우리보다 뭔가 미국에 있는 IT 기업들 주가 수익률이 높아 보이면 그리로 돈이 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상대적인 거라서 이제는 완전 글로벌 마켓이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나스닥 투자하기 쉽지 않을 때는 좀 분리되는 시장의 느낌이 네.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좀 변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신간인데요. 제목이 반도체 패권 전쟁인데 이 반도체 산업 격변기에 대한 박사님의 어떤 인사이트가 가득 담겨 있겠죠? 이게 반도체 시장의 과거 27년과 현재와 미래 10년을 제가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었는 국가 간의 기업 간의 각 반도체 섹터별로 패권 전쟁에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네. 누가 미래 헤게모니를 잡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분석한 인사이트가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표지를 보니까 네. 10년 후에 한국 반도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어떨까요? 이건 거의 뭐 한국 증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관련된 질문 같은데. 근데 이거는 제가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나온 코멘트라서 네. 결국에는 우리가 아직 메모리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네.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생각이 나게 된 건데 메모리 사이클을 제가 한 30년 사이클을 그려봤을 때 성장 사이클 그려봤을 때에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는 변곡점까지 10년이 채 안 남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얘기는 그 후부터는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더라도 아주 느리게 성장할 것이다. 지금 같지가 않다. 두 자리 성장이 어렵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치킨 게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아닌 제품에 대한 우리가 경쟁력을 지금부터 갖추는데 10년 동안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라는 네. 것들을 분석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지금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에 더해서 이전과 좀 달라진 게 트럼프 관세도 역시나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관세 전쟁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 약간 게임 체인저 혹은 약간 결정적인 변수 이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나요? 관세 자체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관세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짓고자 하는 이제 유인은 좀 생길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또 그거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기업 입장에서 고려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래 패권 전쟁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변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파운더리 놓고 봤을 때는 네. TSMC가 분명히 조만간 더 이상 시장 확장이 좀 어려워진 타이밍이 올 것이다. 기술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누군가가 그 시장의 파이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 삼성전자, 인텔, 라피더스 중에 누가 그 자리를 선점하냐에 따라서 파운더리 쪽에서 헤게모니에 많은 질서 변동이 생길 것 같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단순 메모리 칩에서 다른 거기에 프로세서 기능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패키지까지를 메모리 업체들이 헤게모니를 잡고서 직접 가든지 하는 쪽의 전략을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아까 얘기했다 단순한 부품업체라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결국 우리의 실제 모습으로 이제 고착화될 수 있는 거죠. 그게 흔히 말해 그냥 반도체 하청 국가 이 정도의 느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이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유효기한이 10년입니다. 네. 10년 동안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저 부제가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실행 안 되고 더 좋은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사님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반도체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투자 전략에 대한 조언을 다시 한번 좀 추려보고 싶은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그 수많은 소부장 업체들까지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투자 조언을 좀 여쭤볼게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뭐 빠진 항목들이 있긴 하지만 네.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표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보면 여러 가지 세제 특히 약간 빠져있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가가 됐었고 일반 실월 투자도 상향이 됐죠. 네. 이런 면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 물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소부장과 대기업이 함께 가는 생태계가 좀 취약한 측면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특정 기업 한두 개가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그 전체로
파급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그렇게 자주 작년에도 출연했죠. 보면은 두세 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소외되는 상황. 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무리 뭐 법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크게 변동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쪽에서 투자할 만한 대상을 할 때에도 결국에는 몇 개로 선별해서 집중하는 전략이 올해까지는 일단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그리고 또 네. 그냥 이것도 그냥 업체도 소부장 업체 이거 말고 그냥 전공정이냐 후공정 이 큰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봤을 때에는 어디가 좀 더 유망하다? 그 부분은 사실은 뭐 꼭 제 얘기 아니더라도 이미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서 글로벌 어떤 네. 연구 리서치 기관 같은 세미 같은 곳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네. 거기에 보면은 2025년, 2026년도에 각 섹터별로 어디가 시장 성장률이 높을 것이냐, 아. 그걸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조금 나설을 했을 때에 네. 후공정 쪽 패키지 쪽이 전공정무의 한 2배 이상이었어요. 성장률 성장률. 자체가. 규모 볼륨은 전공정이 훨씬 크지만 네. 성장률이 중요한 거니까. 저 주식시장에서는 성장률이 성장률이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네. 그렇게 봤을 때에 아마도 테스트하고 패키지 쪽 업체들이 전공정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가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머리에 떠오르는 추정해보면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아니, 그냥 SK 하이닉스랑 후공정 이렇게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면은 올해는 그래도 좀 올해까지는 그 네, 전략, 괜찮지 작년에 않을까. 전략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제가 올해까지는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하반기 되면서 그 다음에 변동이 어떻게 될지를 유심히 봐서 네. 이제 연말에 포트폴리오 조정할 때는 네. 많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한번 다시 나와서 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주 나와주시면 저희 좋죠. 네.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박사님과 일부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